오늘은 그 교과서 266쪽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 제목은 햇빛과 바람과 바다 그리고 기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266쪽부터 267쪽까지 할 건데 여기에는 과거의 기후변화가 왜 생겼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후 변화를 알아내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266쪽에 있는 거 보면은 몇 가지 그 이유 그걸 한번 266쪽에 있는 거 그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먼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과거의 그 기후를 알아낸 자료 그거를 온도와 뭐 기후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중에서 어떤 건지 나이테, 산호, 빙하속의 공기방울 요거로 알아냈다고 했어요. 파란 선은 나이테, 뭐 산호, 빙하속의 공기방울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직접 관측한 거 요거는 요 세 가지로 알아낸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이테나 산호는 과거의 기후를 알아내는데 쉽게 이용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빙하속 공기방울은 어떻게 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었나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먼저 그 과거에 그 기후를 알아내는 데 사용했던 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있는 걸 보면 과거 빙하 속의 공기, 빙하 속에 이제 공기방울하고 그 다음에 나이테 이런 걸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의 기후는 왜 바뀌었는지 기후 변화의 원인 이것도 이제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원인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 학습의 순서를 과거의 기후 변화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원인을 알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밝히는 데 사용된 증거 그걸 알아보는 순서로 하는데 먼저 그 원인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대규모 화산 분출이 있어요. 화산 분출. 화산 분출은 기후를 일시적으로 이제 기온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온난화, CO2를 많이 방출하게 되니까 온난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실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화산 분출은 그 햇빛을 차단해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서 온난화를 가속시켜서 이제 온도를 높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류기둥이야, 대류기둥. 대류기둥에서 육지였던 곳이 바다가 되고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는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져요. 여기 보면 뭐 해양성, 뭐 대륙성 이런 기후가 있는데 이런 해양과 그 대륙의 이제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반사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육지가 있던 곳에 바다가 들어오고 또는 바다가 있던 곳에 빙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반사율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역시 그것도 이제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있어요. 자전축의 기울기. 물론 거리와도 이제 약간 관련이 있다고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태양의 고도각이 달라지죠. 태양의 고도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전축이 지금보다 더 누워지거나 더 똑바로 서거나 하는 경우에 이 적도의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그럼 이거를 교과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자료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화산 폭발에 의한 그 영향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사진은 최근에 일어난 아이슬란드 부근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그 자료로 준비를 했어요. 아주 여기에서 이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대기권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건 이제 지상에서 찍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먼지가 화산재와 먼지들이 대기권에 유입돼서 여기 구름층 이상으로 뚫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름을 뚫고 상층까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이런 경우 왜 그 기후변화가 생기냐면 화산 폭발하면 일단 두 가지가 여기서 변수가 돼요. 하나는 그 이산화탄소와 먼지인데 일단 먼지를 화산재를 의미하죠. 먼지와 화산재 이런 거는 지구의 햇빛을 차단해. 그래서 이 먼지가 대기에 이제 떠 있는 동안은 기온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죠. 그런데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을 경우는 어때요? 이 먼지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분출로 인해서 먼지들이 대기의 대부분을 이제 감싸고 있으면 햇빛 차단 효과가 되게 크죠.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는 햇빛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산화탄소를 적어놨어. 이산화탄소. 근데 화산 폭발하면 여러분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방출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수증기는 많아지면 이제 비가 돼서 내려서 대기 중에서 제거가 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상당 기간 이제 그 대기 중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기후 변동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고생대 말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때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화산 폭발에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기온을 높인 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운석 충돌에 의해서 먼지에 의해서 중생대 말에 빙하기가 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건 바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먼지가 차단하는 거와 흡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거나 대규모 화산 폭발은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그런.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에 의해서 지구 반사율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서 온난화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산 폭발과 관련된 지질시대 기후 변화 중에서 고생대 말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것을 배웠을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또 화산가스가 산성비를 유발시켜요. 산성비를 유발시켜서 해양생물, 바닷속 지표에는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운 온도에 적응 못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해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화산가스가 용해된 산성비 그런 것들이 바다나 하천으로 녹아들면서 해양생물도 이제 많이 멸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화산이 터지면 일시적으로 반사율, 먼지층 때문에 햇빛이 차단돼서 일시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고생대 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보다는 이산화탄소와 산성비의 효과가 더 컸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주고, 중생대 말에도 이제 화산 폭발하고 중생대 말에는 화산 폭발에다 운석 충돌이 같이 있어. 운석이 충돌하면서 땅을 진동시켜서 지각 아래에 있던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그 마그마가 지표로 뿜어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 충격파를 줬으니까. 그래서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운석 충돌에 의한 먼지와 화산에 의한 먼지가 뒤덮였어. 그래서 중생대 말에는
온실 효과보다는 이 두 개의 먼지에 의한 그 차단,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더 컸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생대 말에 해당된다면 이건 중생대 말에 해당돼요. 그래서 중생대 말에는 화산이 터지고 그 먼지와 운석 충돌에 의한 그 먼지들이 햇빛을 차단해서 그 온도를 낮추는 그래서 빙하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화산은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줘요. 화산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는 아이슬란드 실제 최근에 생긴 그 화산 폭발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기후변동의 증거가 아까 얘기한 화산 폭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육지, 해양과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즉 대륙 이동에 따라서 그 기후 변화가 생겼다고 좀 전에 생길 수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대륙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면적하고 받지 않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가열돼서 비열이 큰 쪽과 비열이 작은 쪽의 차이로 지구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육지와 해양의 비열 차이가 즉 기후 변동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을 때 이곳에만 태양이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가 바다보다 훨씬 뜨거워지잖아요. 비열이 작아서 훨씬 더 열을 많이 그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해양이 많은 곳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바닷물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쉽게 그 지구가 데워지는 것보다는 이 경우보다는 빨리 데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열을 흡수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륙이 이제 점점점 갈라져서 판게아로부터 로라시아, gond와나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기후 변동, 즉 대륙에 의한 기후 변동, 이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현재에도 우리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 이거는 대륙과 해양의 분포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동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대륙 이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밀란코비치의 이제 주기에 의한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문학적 요인. 대륙 이동과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적인 원인이에요. 지구 자체적인 원인인데, 이거는 지구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밀란코비치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공전 궤도가 10만 년을 주기로 타원 궤도와 원 궤도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이론이에요. 이걸 적용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지면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고 멀어지면 태양에너지를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전축의 기울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축의 기울기가 약 42,000년 주기로 22도에서 24.5도로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그 자전축이 똑바로 서느냐 더 눕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이제 그 복합적으로 해서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세차운동이에요. 세차운동. 세차운동을 보여주는 건데 지구 자전축 방향이 북극성과 직녀성 사이를 22,000년 주기로 원을 그리며 돈다고 돼 있어요. 22,000년. 여기는 42,000년 주기로 이제 주기가 바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이 자전축의 주기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는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차운동 예를 그려준 거고 이것도 세차운동의 범주에 들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거리 문제와 하나는 자전수의 기울기 문제예요.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지구에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을 좀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밀란코비치 설이라고 불러요. 밀란코비치 설에 의해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생긴다. 이것도 또 하나의 기후 변화 요인이.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기후 변화의 그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기후가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수억 년 전에 그 기후 변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변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증거들을 좀 알아보겠어요. 아까 그 줄쳤던 것 중에 뭐 산호라든지 나이테 그리고 무슨 화석 그런 것들 있었는데 요게 이제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산소원소 동위비를 이용해 산소 동위원소. 이 산소 동위원소 그때 당시에 빙하죠. 이게 이제 빙하를 채취해서 산소 동위원소를 그 빙하수에 들어있는 물방울에서 산소 동위원소를 채취하는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남극 같은 데 가가지고 깊은 그러니까 코어링을 하는 거죠. 빙하를 코어링을 해서 깊은 곳에 있는 그 빙하를 끌어올립니다. 뭐 지각도 지층에 따라서 수억 년 전 게 있지만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빙하도 이제 수억 년 전의 거를 끌어올려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코어링을 떠가지고.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수억 년 전에 그 있었던 공기들이 이렇게 기포로 들어있어. 빙하 속에 이제 당연히 이제 기포가 들어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포들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산소 동위원소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5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통합과학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미리 하는 거예요. 빙하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통해서 즉 공기방울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를 통해서 과거의 그 기후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요 과거의 기후는 현재보다 기온이 더 높았는지 낮았는지, 즉 현재보다 이제 기온이 낮았다는 빙하기와 현재보다 기온이 높았다는 간빙기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죠.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 동위원소가 있는데 산소 O16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일반적인 원소가 이제 산소 16이에요. 그리고 산소 동위원소 이제 18이 있어. 18. 근데 요 두 개의 비율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기후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빙하에서 시추를 해요. 시추를 해서 이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질량수에서 봐도 알지만 516보다 18이 이제 약간 더 무거운 비율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비율을 여기 보면 516과 58의 비율이 뭐 빠졌는데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빙하기였다고 합시다. 빙하기. 빙하기였다고 하면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냐면 바닷물 기온이 낮아져서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산소가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증발이 잘 안 돼. 증발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비율 516하고 518의 비율 이 무거운 원소가 물속에 많이 갇혀 있게 돼. 518이. 그래서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 이 비율이 그 물속에 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빙하기였다는 뜻이 되고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그 간빙기 좀 지금보다 온도가 더 높았어요. 그러면 이게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대기 중에 이 비율이 16분의 18의 비율이 대기 중에 더 많아, 대기 중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대기 중에 얘네들이 많다는 거는 증발이 많이 됐다는 거죠. 증발이 많이 됐으면 얘네들은 간빙기, 온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쓰면 대기 중에 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간빙기에 해당돼요. 간빙기. 그러면 빙하기는 대기 중에 이제 저 비율이 더 빙하기엔 더 낮다고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증발이 많이 안 돼서 이 안에 이제 많이 물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물이 있어서 잘 안 지워지니까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기 중의 비율이 낮다면 대기 중에 많이 있지 않고 물 속에 더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 대기 중에 낮다는 그런 거. 물 속에 많이 있다는 증발이 잘 안 일어났다는 뜻이야.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해양으로 바꾸면 이제 다른 결과가 되죠. 이거는 해양 생물로 비교하면 해양 속 생물에, 그러니까 해양 속 바닷물을 먹고 사는 그 생물의 화석을 조사했더니 이게 낮다. 이러면 이게 이제 간빙기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빠져서 대기중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증발해서. 그런데 해양 속 대기중에 저 비율이 높다면 증발이 안 일어나서 물속에 많이 있는 게 되잖아요. 이게 빙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중하고 해양 속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빙하 속 공기방울의 비율, 요게 보선 이제 지금 없는데 저기 작다니까, 그래서 작고 해양 속이 크다 그러면 이게 빙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 동위 원소로 대기 중에 들어있는 그 O16하고 O18의 비율을 가지고 그 당시에 기후를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무거운 원소가 증발을 할 수 있게끔 온도가 따뜻했느냐, 아니면 증발을 못하고 물속에 갇혀 있느냐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지구학 1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다음 자료는 이제 나이테예요. 나이테.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조그만한 나무는 뭐 과거 지질 시대를 알 수가 없지만 오래된 나무, 실제 오래된 나무가 그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일단 현생 나무로는 최근에 이제 기후를 알 수 있지만 이건 현생 나무야. 그런데 화석이 된 나무를 생각하면 화석은 이제 과거의 나무잖아. 그럼 그 화석이 된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를 하면 과거의 기후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일단 지금 나이테 간극 여기는 좁아. 빽빽하죠? 여기는 넓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은 요 나이테를 보여주는 요 식물 나무의 성장률이 빨랐다는 거야. 이거는 온난하고 비도 충분히 오고 나무가 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과거의 기후가 변화하는 요인,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 그 증거를 몇 가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과거의 그 기후를 변화하게 했던 요인은 일단 설명한 게 이제 화산 폭발이 있었죠. 화산 폭발로 그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밀란코비치의 그 지구의 주기설, 지구의 자전축 또는 지구와 태양 간의 뭐 거리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대륙 이동에 따라서 수립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요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증거로는 뭐 여기 이제 나이테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것도 있었고, 산호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산호 줄칠 때. 그리고 빙하 속의 과거의 공기 이거 56하고 58의 비율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정리해서 과거 그 기후 변화를 알아보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머지는 그 온라인에 등교해서 좀 자세히 하고 오늘 온라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